2016년 6월 9일 목요일 아침, 비가 그친 초여름이었습니다. 44살 여성 한지우 씨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역에서 꽤 알려진 친환경 건축자재 유통회사의 대표였던 그녀는 직원 18명을 거느리며 전국 리모델링 업체까지 거래처를 확장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10년 전 작은 자재상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그녀는 매일 출근하면 창고 재고부터 확인했고 거래처 클레임을 직접 받아 적는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40분 사무실 탕비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직원에게 아침에 협력 공장만 들렀다 올 테니 점심 전에 계약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의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지우 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오전 8시 12분을 끝으로 꺼졌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카드 결제도 계좌이체도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도 한지우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남편 서도윤 씨가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한지우 씨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감 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서도윤 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아내가 전날 아침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신고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직접 사건을 맡았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가족에게 한지우 씨의 평소 생활 패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서도윤 씨는 아내가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었으며 연락 없이 외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잠적 가능성부터 검토했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지우 씨는 월급일마다 직원 통장을 직접 확인하던 사람이었고 회사 운영에 철저했으며 가족에게 연락 없이 사라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은 한지우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6월 9일 오전 8시 12분경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포착되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경찰은 사무실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도로 카메라에 한지우 씨의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는데 오전 7시 50분경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쪽 CCTV는 기기 노후로 저장이 누락됐고 동선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와 승객들을 찾아 나섰지만 한지우 씨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서도윤 씨가 기자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그럴 리 없다며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지우 씨의 공동 창업자 윤태경 씨도 인터뷰에 응해 그날 오전 대표님과 통화한 적 없으며 자신도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슬퍼했고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회사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 일요일 경찰은 한지우 씨의 집을 수색하며 서랍과 금고, 옷장 구석까지 뒤졌습니다. 여권은 그대로 있었고 현금 뭉치도 없었으며 도피를 준비하는 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다음 주 납품 계획과 직원 면담 스케줄, 은행 대출 상환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이는 사라질 사람이 남길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 이틀 만인 6월 12일 오후 서도윤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을 지키겠다며 회사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설득하며 당분간 자신에게 운영권을 맡겨달라고 했고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속삭임이 퍼졌고 대표님 실종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왜 저렇게 서두르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가 사라진 날 누가 가장 빠르게 키를 쥐었는가? 6월 13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지우 씨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설정했는데 외곽 공장지대와 인근 하천변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수색대 50여 명이 투입됐고 경찰과 소방대원, 의용소방대, 그리고 지역 산악회 회원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드론이 날아가고 수색견이 풀어졌으며 잠수팀까지 투입됐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공장 건물 사이를 살폈고 하천변 수풀을 헤쳤으며 바위 틈새를 들여다보고 물가의 진흙까지 확인했지만 첫날 수색에서는 옷가지 한 점, 신발 한 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수색은 계속됐고 이번에는 수색 범위를 더 넓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뿐이었고 수색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에는 지역 산악회까지 자발적으로 합류하며 수색 인원이 80명으로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을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 수색대원 한 명이 하천 제방의 자풀 사이에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데 검은색 가죽 파우치로 업무용 태블릿을 넣는 케이스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파우치는 증거봉투에 담겨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로 호출된 직원들이 파우치를 확인한 결과 한지우 씨가 사용하던 것이 맞다고 진술했고 안에는 태블릿이 들어있었습니다. 겉면에는 흙과 검은 물때가 묻어 있었고 윤기가 섞인 이상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포렌식 팀이 태블릿을 분석한 결과 메모리에는 납품 단가표와 거래처 연락망 같은 업무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용 기록과 위치 기록은 비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수사팀은 회사 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우 씨가 늘 들고 다니던 회사 금고 열쇠와 법인 인감이 실종 전날 누군가에게 넘어간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대표님이 그걸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았는데 손에서 떼신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종 전날 누군가 그 물건들을 가져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수사관은 서도윤 씨를 다시 불러 실종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아내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그날 집에 있었다며 아침에 아내를 보냈고 저녁까지 집에서 기다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6월 9일 새벽 시간대 서도윤 씨의 휴대폰에서 특정 번호로 1분 미만의 짧은 통화가 여러 차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공동 잔업자 윤태경 씨였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경찰은 윤태경 씨를 불러 왜 새벽에 서도윤 씨와 통화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태경 씨는 계약 문제로 잠깐 통화했을 뿐이며 별일 아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회사 계좌를 추적하자 이상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한지우 씨가 사라진 바로 그 주에 현금성 지출이 급증했고 고급 차량 리스 계약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나왔으며 기존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면서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돈이 움직였을까요? 왜 거래처가 등을 돌렸을까요? 6월 22일 수요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보험 서류였는데 한지우 씨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대표 실종 시 경영 공백을 보장하는 특약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특약을 넣었을까요? 서류에는 한지우 씨의 전자서명이 남아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넣은 것인지 누군가 대신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포렌식 팀이 투입되어 회사 서버를 분석했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8시 전후로 접속 로그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삭제했을까요? 삭제 권한은 대표 계정에만 있었는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였습니다. 둘 중 누가 지웠을까요? 아니면 둘 다 알고 있었을까요? 6월 27일 월요일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 CCTV가 제출되는데 실종 신고 전날 밤 서도윤 씨가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함께 다른 물건들을 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검은 비닐봉투와 장갑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왜 이런 물건을 샀느냐고 묻자 서도윤 씨는 차 청소하려고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도윤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채취한 흙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한지우 씨의 마지막 신고 지점 토양과 성분이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서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7월이 되었고 수사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고 의심은 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쳤고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결론만 반복됐습니다. 사건은 서서히 잊혔고 언론의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며 사건은 미제 사건함에 들어가 장기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지우 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거부했고 결정적인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트렁크의 흙먼지가 한지우 씨의 마지막 신호 지점과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웠고 새벽 통화 기록도 계약 논의였다는 해명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회사 직원들을 한 명씩 다시 만나 면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지우 씨와 남편 서도윤 씨 사이의 관계가 최근 들어 소원해졌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8월 중순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한지우 씨가 회사 경영권을 자신의 명의로 완전히 정리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창업 초기부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한지우 씨는 사업이 커지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서도윤 씨가 회사 업무에서 점점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서도윤 씨가 최근 다른 여성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귀뜸했고 한지우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서도윤 씨를 다시 불러 이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서도윤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며 다른 여성과 가까워진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해치지 않았다고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른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9월이 되자 수사팀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증인도 물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파일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9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은 은퇴를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의 경찰 생활을 정리하며 오래된 사건 파일들을 다시 훑어보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2016년 한지우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은 파일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통화 기록, CCTV 영상, 증언 내용, 그리고 수사 보고서.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실종된 지 불과 3개월 후인 2016년 9월, 서도윤 씨가 회사 지분 일부를 윤태경 씨에게 이전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은 당시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서도윤 씨는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사업을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며 공동 창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심스럽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신도 사망 선고도 없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빨리 지분을 나눴을까요?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 팀에 오래된 요청을 하나 보냈습니다. 2016년 당시 압수했던 한지우 씨의 태블릿 백업 파일을 최신 기술로 다시 한번 복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복원하지 못했던 삭제 데이터가 지금의 기술로는 가능하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포렌식 팀으로부터 결과가 왔습니다. 삭제된 클라우드 메모 한 장이 복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모 날짜는 2016년 6월 8일 실종 전날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경이랑 도윤, 오늘 밤 창고에서 끝내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창고 내부를 찍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벽면에 붙은 낡은 안전표지와
바닥에 떨어진 파란색 케이블 타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재수사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경찰서는 한지우 씨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은 은퇴를 연기하고 팀장으로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수사팀은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전 9시 20분 경찰은 서도윤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도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며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침실, 창고를 뒤졌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재 책장 뒤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에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고 대부분은 일상적인 메모였습니다. 하지만 6월 9일 페이지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출발, 외곽 공장지대, 오전 10시 귀가. 수사관은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고 서도윤 씨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그날 거래처를 방문했던 기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찰은 윤태경 씨의 사무실도 수색했습니다. 사무실 금고에서는 오래된 USB와 함께 2016년 6월 작성된 회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지우 씨 명의로 작성된 지분 이전 동의서 초안이 있었는데 아직 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경찰은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은 복원된 클라우드 메모를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창고 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경이랑 도윤, 오늘 밤 창고에서 끝내자.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한동안 침묵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경 씨는 그날 밤 창고에서 만난 적 없다며 아내가 무슨 이유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찰은 일단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24시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수사팀은 복원된 메모에 등장하는 창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당시 한지우 씨의 회사가 사용하던 물류창고는 총 3곳이었고 그중 한 곳은 이미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사진 속 안전표지와 벽면 구조를 분석해 철거된 창고가 메모에 등장하는 장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수사팀은 옛 창고 부지에 대한 집안 레이더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차장 아스팔트 아래 집안을 스캔한 결과 이상한 공극이 하나 잡혔습니다. 위치는 옛 창고 건물의 북동쪽 모퉁이 사진 속 안전표지가 있던 벽면 근처였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중장비가 투입되어 해당 지점을 굴착하기 시작했고 포렌식 팀이 현장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땅속 약 1.5m 깊이에서 방수포로 감싼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녹이 슬어 있었고 표면에는 흙과 습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휴대폰 한 대, 찢어진 종이 조각들, 그리고 법인 인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한지우 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였고 종이 조각들은 회사 계약서로 보였습니다. 오후 3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증거물들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지만 내부 메모리는 손상되지 않았고 포렌식 팀은 데이터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복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은 2016년 6월 8일 오후 9시 35분이었고 창고 내부의 철제 선반과 누군가의 운동화 끝부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었습니다. 조각들을 맞춰본 결과 한지우 씨의 회사 지분을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가 나눠가는 내용의 문서였고 작성 날짜는 2016년 6월 7일이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실종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지우 씨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고 대신 동의 불가라는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시신 은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물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압박하며 자백을 유도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수사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자 표면에서 검출된 미세 섬유와 지문을 분석한 결과 서도윤 씨의 작업복 섬유 일부와 윤태경 씨의 지문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진 속 파란색 케이블 타이는 제조사와 규격이 특정되는 제품이었고 동일 제품이 2016년 6월 초 서도윤 씨의 개인 창고로 납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연과 묻혀있던 작은 증거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우연이 아닌 계획된 범죄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서도윤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그는 일부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고 조사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사관은 녹음기를 켜놓고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도윤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자주 흔들렸으며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초 한지우 씨는 회사 지분 구조를 재정비하려 했다고 서도윤 씨는 말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싶어 했고 남편인 자신의 지분을 줄이거나 아예 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내가 성공하면서 자신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간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도 소원해졌고 그는 다른 여성과 가까워졌으며 한지우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회사에서도 그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직원들조차 그를 대표의 남편으로만 볼 뿐 경영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저녁 윤태경 씨가 서도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회사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동료였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윤태경 씨는 한지우 씨가 지분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한지우 씨가 혼자 모든 권한을 가져가면 자신도 회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나 소주를 마시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대화는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약 한지우 씨가 사라진다면 회사는 누가 운영하게 될까요? 지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서도윤 씨가 우선권을 가질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약서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 씨의 지분을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가 반반씩 나눠가는 내용이었고 일단은 한지우 씨를 설득해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서도윤 씨는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그의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꼈고 다른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궁했지만 서도윤 씨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서도윤 씨는 아내 한지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창고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회사 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 태경이도 함께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의아해했지만 왜 집이 아니라 창고에서 만나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고 한지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한지우 씨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회사 물류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본사에서 약 3km 떨어진 외곽 공장지대에 있었고 평소에는 주말에만 사용하는 곳이었기에 평일 밤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오후 9시 한지우 씨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가 와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어 분위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 한쪽에 놓인 낡은 책상 주위에 앉았고 서도윤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한지우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분 재분배 계약서였습니다. 한지우 씨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몇 줄 읽지 않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지우 씨가 물었습니다. 서도윤 씨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사는 제가 키운 거예요.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분을 나눠줘야 하죠? 서도윤 씨는 자신도 창업 멤버였고 초기 자본을 함께 투자했으며 법적으로도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겸 씨도 거들었습니다. 대표님, 혼자서는 회사를 키울 수 없었어요. 저도 10년간 함께 일했고 주요 거래처는 제가 확보한 거예요. 한지우 씨는 비웃으며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고, 지금 이게 협박이냐고 물었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고 서도윤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 다 알아요. 직원들 앞에서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알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다 알아요. 한지우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요? 당신이 먼저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여자랑 만난 지 벌써 반년 넘었잖아요. 서도윤 씨는 할 말을 잃었고 한지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겠어요. 그 순간 윤태경 씨가 한지우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우리 좀 더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한지우 씨는 팔을 뿌리치며 손 떼세요. 지금 당장 손 떼라고요. 윤태경 씨는 놓지 않았고 서도윤 씨도 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지우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고 이건 명백한 협박이며 강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창고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벽면에 안전표지, 테이블 위에 서류, 그리고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향해 셔터를 눌렀을 때 윤태경 씨의 파란색 운동화 끝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윤태경 씨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한지우 씨는 저항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도윤 씨도 가세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고함 소리와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곳은 외진 공장지대였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휴대폰을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했고 윤태경 씨는 그녀의 손목을 비틀었으며 서도윤 씨는 뒤에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지우 씨가 뒤로 넘어지며 창고 바닥에 철제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한지우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도윤 씨는 여기까지 진술하고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서도윤 씨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윤태경 씨는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했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구급차를 불러도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윤태경 씨가 말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우리 둘 다 끝난다고. 사고였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창고로 따로 불러내서 지분 계약서까지 내민 상황에서 누가 우리 말을 믿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 수사팀은 윤태경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서도윤 씨의 진술 내용을 일부 전했고 당시도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태경 씨는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서도윤 씨와 조금 달랐습니다. 윤태경 씨는 자신이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며 서도윤 씨가 더 격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서도윤 씨였고 한지우 씨를 밀친 것도 서도윤 씨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옆에서 말리려 했을 뿐인데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6월 8일 밤 창고에서 벌어진 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지우 씨가 쓰러진 후 두 사람은 당황했고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었으며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윤태경 씨는 이미 늦었다며 지금 신고하면 두 사람 다 끝난다고 말했고
서도윤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지우 씨의 휴대폰과 태블릿 그리고 소지품들을 모았고 휴대폰에서 방금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한 뒤 전원을 껐습니다. 태블릿의 클라우드 메모도 삭제하려 했지만 일부는 자동 백업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밤 11시경 두 사람은 창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공장지대는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안으로 돌아와 한지우 씨의 시신을 검은 비닐로 여러 겹 감쌌고 테이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북쪽 공터 쪽으로 옮겼습니다. 서도윤 씨의 차량 트렁크에는 삽과 곡괭이가 있었고 그것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6월 초의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2m 깊이의 구덩이를 팠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휴대폰과 태블릿, 찢어진 계약서, 그리고 법인 인감은 금속 상자에 넣어 방수포로 감쌌고 창고 안쪽 땅을 파서 1.5m 깊이에 묻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찾더라도 시신과 연결되지 않도록 따로 묻는 것이 낫다고 윤태경 씨가 제안했고 서도윤 씨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새벽 3시 모든 작업이 끝났고 두 사람은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혈흔을 닦아냈고 쓰러진 물건들을 원위치시켰으며 흔적을 최대한 지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인 6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서도윤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젯밤 일이 계속 재생됐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 그는 일어나 평소처럼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내가 출근하는 것처럼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오전 8시 12분 그는 아내의 휴대폰을 꺼서 하천변 자풀 사이에 버렸고 태블릿 파우치는 다른 곳에 던졌습니다. 동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도윤 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녁에는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전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고 담당 수사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윤태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응해 충격받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대표님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하며 진술을 마쳤습니다. 6월 9일 새벽 통화 기록이 그 증거였고 회사 서버의 접속 로그도 삭제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서도윤 씨는 아내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실종 당일 오전 8시 전후 로그를 일괄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수색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불안했지만 다행히도 창고는 수색 범위에서 제외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혔습니다. 8월 서도윤 씨는 회사 지분 일부를 윤태경 씨에게 이전했고 이는 둘 사이의 암묵적 합의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함께 살아남자는 약속이었으며 만약 한 사람이 무너지면 둘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녀 동안 두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서도윤 씨는 2년 후 재혼했고 새아내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윤태경 씨는 회사를 정리한 뒤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 한지우 씨가 만들어 놓은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으며 자산은 두 사람이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9년 후 복원된 클라우드 메모 한 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태경이랑 도윤, 오늘 밤 창고에서 끝내자. 한지우 씨가 남긴 마지막 메모였고 그녀가 그날 밤 무엇을 예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줄이 9년 만에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12월 24일 일요일 한지우 씨의 유골이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는 체포 직전까지도 아내가 떠난 뒤 회사가 무너질까봐 정리했을 뿐이라며 지분 이전과 자산 처리는 불가피한 경영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복구한 통화 기록과 금융 흐름은 사고가 아닌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고 특히 실종 전후로 이상하게 움직인 돈의 흐름이 수사관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지우 씨가 사라진 주에만 회사 계좌에서 현금성 지출이 급증했고 고급 리스 차량 계약금이 빠져나갔으며 실종 신고 불과 사흘 만에 보험 특약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의심을 더했습니다. 수사팀은 회사 회계 기록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6월 사이
납품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거래가 여러 건 있었고, 실제 납품 금액과 장부상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500만 원짜리 자재가 장부에는 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차액은 어디론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한 결과 거래처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장부와 달랐고, 누군가 중간에서 금액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조작된 거래 서류마다 동일한 서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계 담당 외주 세무대리인 강세연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세연은 42세 남성으로 10년 넘게 중소기업 세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지우 씨의 회사와는 5년 전부터 거래해왔습니다. 수사팀이 2016년 당시 회계 서류를 다시 검토한 결과 강세연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특히 보험 특약 신청 서류의 작성 IP가 그의 사무실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수사팀은 강세연의 창고형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무실은 외곽 상가 건물 2층에 있었고, 간판에는 세연 세무회계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경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세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며 한지우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세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그는 자신은 회계 서류만 처리했을 뿐 실종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수사팀은 사무실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책상 서랍과 파일 캐비닛, 그리고 구석에 놓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오래된 USB 한 개와 인쇄된 문서 몇 장이 나왔습니다. USB에는 2016년 회계 자료가 담겨 있었고, 문서들 중에는 한지우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정 지시 메일 출력물이 있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납품 단가 조작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강세연에게 즉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2016년 6월 7일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출력물 여백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오늘 밤 창고. 끝. 간단한 세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수사관이 강세연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패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 손글씨는 강세연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 강세연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연행됐고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사관은 USB와 메일 출력물, 그리고 여백의 메모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강세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세무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며 한지우 씨가 납품 단가 조작을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했을 때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조작은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두 사람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강세연은 수수료를 받고 그 일을 해왔다고 털어넣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두 사람은 강세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그 차액을 빼돌렸으며, 그 돈은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한지우 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5월 말경 우연히 거래처와 직접 통화하면서 실제 납품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즉시 회계 자료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7일 한지우 씨는 강세연에게 메일을 보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즉시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세연은 당황했고 즉시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고, 만약 한지우 씨가 이 문제를 경찰이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 사람 모두 끝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강세연은 자신의 세무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도윤 씨는 감옥에 갈 수 있었고, 윤태경 씨는 회사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6월 8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끔찍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한지우 씨가 사라진다면 모든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강세연은 법률적, 재무적 측면에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실종되면 일정 기간 후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지분은 법적 상속인인 서도윤 씨에게 돌아가며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고,
비자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묻힐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는 실행자가 되기로 했고 강세현은 뒤에서 법률적, 재무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세현은 그날 오후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창고. 끝. 그것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했고 그날 밤 창고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하지만 강세현 자신은 창고에 가지 않았고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가 직접 실행하기로 했으며 자신은 사후 처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공모한 겁니까?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강세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협박하거나 설득하라고만 했어요. 죽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수사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설계하고 사후 처리 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명백한 공모였고 설령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방조 혹은 교사에 해당했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수사팀은 강세현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했고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16년 6월 8일 오후 6시 35분 강세현이 누군가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었지만 백업 파일에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고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털을 넘기면 다 끝난다. 다음에 창고에서 보자. 목소리는 강세현의 것이었고 단 6초짜리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서류, 즉 비자금 장부나 조작된 회계 서류를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였고 창고에서 만나자는 것은 한지우 씨를 그곳으로 유인하려는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음성 대조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는 강세현의 발음 습관 및 성문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 31일 일요일 강세현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살인교사 및 방조, 그리고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강세현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음성 메시지와 손글씨 메모, 그리고 USB 속 자료들이 그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한번 추궁했습니다. 당신이 설계자 아닙니까? 당신이 계획을 짰고 두 사람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강세현은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3일 금요일 수사팀은 3명의 피의자를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전모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는 실현자였고 강세현은 설계자였으며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한지우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강세현이 만든 비자금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됐고 2016년 6월 초 그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장부에는 지난 3년간 빼돌린 금액과 사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총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6월 6일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를 불러 이 문제를 추궁했고 만약 자진해서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는 당황했고 강세현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강세현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고 세무사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고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지우 씨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고 실제로 9년 동안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검찰은 3명의 피의자를 기소했습니다. 서도윤 씨와 윤태경 씨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강세현은 살인교사 및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은 2월 14일로 잡혔고 사회는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손잡고 한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그들의 뻔뻔함이 분노를 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세 사람의 진술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서도윤 씨는 윤태경 씨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윤태경 씨는 서도윤 씨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으며 강세현은 자신은 단지 좋은맘 했을 뿐 살인을 부추긴 적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복원된 음성 메시지, 손글씨 메모, 비자금 장부,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금속 상자와 유골.
모든 것이 세 사람의 공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대표 실종이라는 사건을 이용해 회사 자산과 보험금, 그리고 비자금 장부까지 한 번에 덮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지우 씨가 사라지면 비자금 문제도 묻히고 회사 지분도 가져갈 수 있으며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9년 동안 시청자들은 이 사건을 자발적 잠적과 납치 사이에서 해석해왔지만 진짜 목적은 증거 말살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했고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서도윤 씨에게는 무기징역, 윤태경 씨에게는 징역 25년, 강세연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은 숙연했고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우 씨의 유골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9년 5개월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은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로 남습니다. 소문이 되고 추측이 되고 결국엔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용히 밀려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든 선택이 끝내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였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실을 지웠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범인의 형량만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모, 이익 앞에서 무너진 윤리, 그리고 설마라는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입니다. 잊혀진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실종은 그 남겨진 기록을 다시 꺼내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날의 실종이었습니다.